네, 2024년도 신체 손해배상사 합격을 위한 책임근제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는 이명길 튜터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2023년도 시험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보험 전문의 시험 결과 발표인데 많은 분들이 또 저와 함께해서 합격에 이르렀지만 아쉽게도 또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2024년도 합격을 위해서 새롭게 이 손해배상사 시험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새내기들과 아직까지도 결정을 하지 못해서 강의를 들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좀 유효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3가지 정도만 우리 시험의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이라 또 우리 자격증의 유효성 그리고 합격자들의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은 손해배상사 시험으로 1차 과목 3과목과 2차 과목 4과목 7과목을 패스해야만 자격이 취득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1차 시험은 손해사정 이론과 계약법과 업법 3과목을 공의 객관식으로 해서 60점 평균을 넘게 되면 합격이 될 수가 있고요. 문제는 2차 과목인 4과목인데요. 의학 이론을 필두로 해서 실무 과목을 3과목을 섭렵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합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1차를 준비하면서 2차를 동차를 목표하러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2차 시험을 먼저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강의를 한 번 정도는 들으신 이후에 1차 시험이 시작되는 6주에서 8주, 물론 이제 사람들의 공부 능력, 저는 이제 러닝 어빌리티라고 하는데요. 6주에서 8주 정도의 상간의 기간을 두고 1차를 차근차근히 기본서 회독과 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공부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1차 시험은 합격률이 약 35%에 해당되는데요. 이 수치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는 합격에 이를 정도로 객관적인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스크린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2차 시험의 첫 번째 과목인 의학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학에 대한 임상학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나왔던 기출문제와 특히 상해와 질병의 포션이 한 7대3 정도가 이제 출제 빈도가 나타나는데요. 상해 위주의 공부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습득을 하시고 질병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정도씩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이 첫 과목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해야만 또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합격의 발판을 두는 과목이 의학 이론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3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3보험은 이제 보통 약관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보통 약관에는 우리 장애율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도에 금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약관에 수록된 내용들이 아직까지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다음 이제 11년 차에 되는 이 시험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건이 될 것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여전히 실손보험에 대한 이제 보험회사의 움직임이 이제 다각도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그 비급여 특약이라든가 제3세대, 4세대 실손과의 문제 특히 현업에서는 지금 암보험과 또 뇌혈관 질환, 또 심질환에 대해서 이슈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공부를 해 나가시면 나름대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 현장에서 우리가 자보라는 과목으로 이제 이론과 실무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례적으로 한 4, 5년 동안 지금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기본 약관에 있는 지급 기준과 자배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 조항, 제도 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특징적인 부분은 자보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를 잘 준비를 했다 그러면 점수가 고득점으로 나온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례뿐만 아니라 이 지급 기준을 위시로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충실하게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점수로서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손해사정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근제보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소한 과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상 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뉴스라든가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 사건, 사고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손해사정사, 즉 손해 사실을 확인하고 또 약관과 법률 조항을 검토해서 또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손해액 산정을 해야 되는 우리 손해사정사한테는 이 책임근제보험이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또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보험과 이제 근제보험으로 구분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엄격히 얘기해서는 이 근제보험도 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현장에서는 사배책이라 일컬어지는 이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또 법률 규정들이 좀 나름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와 또 약관상의 보상 책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가시는 재미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시험에서 이 책임근제보험이 역대급에서 상당히 좀 빠진 조금 여유 있는 그런 과목으로 이제 전락이 됐는데 뿐만 아니라 이 점수차가 합격자의 추이를 보니까 높은 점수는 70점 이상이 나왔고 또 아슬아슬하게 합친 분들은 40점대 중후반이 나왔던 걸 보면 점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난다. 또 올해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예년에 보게 되면 우리 시험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이 책임근제보험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은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밀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책임근제보험을 이제 차트별로 또 단원별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나 또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간략히 할 수 있는 그런 스킵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시험의 유효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카페라든가 뭐 블로그나 밴드에서 과연 손해사정사가 얼마만큼 유효한지를 서로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격증이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있는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서는 이제 3수 이상을 하신 분들도 많지만 특히나 20대 수험생들, 학생을 비롯한 현장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는 이전과 달리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조금 내가 학업 성적이라든가 학교의 레벨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격증을 갖추고 나서 입사를 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보험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직의 직원들을 채용함으로써 경력 있는 자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참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고 이 자격증을 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손해사정회사인 자회사와 또 위탁손사법인에서는 지금 이 자격사의 인력 수급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자들이 그렇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 보험업법 시행세 측에서도 자격증에 대한 명기, 즉 그 본인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그 자격사인지 아닌지를 명함이나 각종 서류에 포함시켜서 자기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고 특히나 보험 소비자인 고객들이 자격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묻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을 보게 되더라도 뭐 하이카나 애니카나 뭐 이런 브랜드가 이제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자격사들도 마찬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대한 수당 체계도 있겠지만 진급이라든가 관리자 발탁에서도
우선적으로 또 어느 회사에서는 제한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격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취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사나 약사나 교사나 운전면허나 사용을 하지 않고 장롱에 가둬두고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자격증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입니다. 네,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험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합격자의 분포가 지난 2022년도까지 이루어졌던 거하고 이번 23년도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25회 손해사정사 시험을 보았을 때는 20대 합격률이 이 손해사정사의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2년도까지 이 30대의 합격률이 71.4%에 해당이 됐습니다. 즉 28.6%만이 20대가 합격을 한 겁니다. 근데 22년도에도 상당히 높아지는 수치를 보인 건데 놀랍게도 2023년도에 30대 이상의 합격률이 63.2%, 63%로 가정을 하고요. 반면에 20대가 36.8%, 그러니까 37%에 해당되는 약 40%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22년도보다 무려 8%포인트가 올라간 수치라고 그러면 이유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40% 이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대학생이나 또 이 보험업계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급여라든가 또 근무 환경이 좋다는 것을 서로 간에 알게 되니까 이 자격증에 대한 취득이 상당히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만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도 같은 동반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나갈 그런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 수험생의 신체 손해사정사 합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같이 수행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와 스킬들을 여러분들한테 덧입혀 주셔서 합격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인보상 실무와 본사 정책 업무를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뿐만 아니라 대인보상 센터장을 통해서 소송 업무와 구상 업무 또 민원 업무까지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검토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두루 경험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가 실무와 또 조직관리 센터장을 하면서 조직관리에 있어서의 탁월한 성적을 얻어서 1위도 차지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과정관리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도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이제 배상책임은 이제 일반보험이라 현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에 있어서 이제 SIU라고 해서 조사 업무도 수행을 했고, 현재는 이제 산보험, 우리가 이제 임보험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산보험 업무와 배상 책임, 또 감독원 대응하는 업무들을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28년간 손보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를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에 대한 자격 취득을 저도 뒤늦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듯이 뭐 20대가 합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됐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지시라는 말씀도 한편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사 관련된 자격증도 하나 이제 취득을 했고요. 저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실무와 조사 업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조금 출중하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든 아니면 서술형 문제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어휘와 그 문장 해석 능력, 문해력이라고 표현한 그런 내용들을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사례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꺼내서 적용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여러분들에게 반복된 훈련과 숙달을 통해서 시험장에서는 충실하게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의 적중률을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장하는 튜터라는 것은 이제 가정교사하고 뭐 강사하고 교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대1 매칭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여러분들을 이끌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임 근제 단계별 전략 정복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험 자체는 일단은 내용 자체가 방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 제가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회사에서 팔리는 상품을 보니까 약 70여 가지가 되는데 이것도 확인된 것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상 책임 부분은 위험성이 증가가 되는 그런 산업의 고도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상품이 발굴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 배상 책임 관련돼서 법적 근거라고 하게 되면 법률상 배상 책임과 또 약관상 배상 책임을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상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민법상 또 상법상 또 특별법상에 어떻게 법률 조항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종 법령을 통해서 배상 책임이 법령에서 강제화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그러면 과목들 중에서 어떻게 그걸 다 암기를 하고 다 이해를 하느냐고 말씀을 주시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필수적으로 현장에서 빈번히 출제되는 내용들 빈번히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 기본서에 있는 것은 이 차트별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처음 공부를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부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적응하면서 여러분들 풀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진도를 나가실 때 거기에 따라서 복습을 바로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강의를 여러분들이 생소하겠지만 처음 듣게 되면 이해 속도가 상당히 늦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반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회독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진도가 나간 이후에 바로 복습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좀 습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업무, 공부 패턴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면 그런 전체적인 과목에 있어서의 상품, 우리는 이제 보험 종목이라고 해서 현장에서는 보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각 상품별로 특징이 있고 어떤 법령을 적용하고 있고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나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약관에 나와 있는 전에 말씀드리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번에도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그런 내용들이 보상 책임에 대해서 이제 약관상 보상 책임에 대해서 언급해라 하는 문제가 짧게 나온 것처럼 이 약관의 보상 책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탁탁 집어넣고선 시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책임근제의 단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이렇게 준비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 범주를 뛰어넘게 되면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런 문제풀이를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제 강의의 특징은
그 문제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나 핵심 진행사항 중에서 체크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그 리스트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과 또 그 키워드를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반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나 올해 시험에서도 특징적으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 예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격자 시험은 이전의 기출 문제를 기초로 해서 거기서 변형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시험도 킬러 문항을 자제하라는 국가 정부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런 기조가 시험 출제에 있어서도 우리 자격사 시험에도 반영이 됐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 가시게 되면 문제 패턴과 성격, 그리고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숫자라든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고, 또 그 문제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의 필요한 요소와 산정 요소와 또 제한 요건이라든가 또 산정의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한 3단계까지 가는 것도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이 적용 단계 3단계가 이루어지는 핵심 코스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서술이라든가 문제풀이에 대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이 정리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뭐 약술이라든가 이런 또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몸에 익히실 거예요. 지난 시험까지 우리 시험이 쪼개기 정도의 문제 형태가 출연이 돼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불충분한 그런 시험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계산기가 없이 또 오래간만에 숫자 계산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이 손해액 산정이야말로 우리 손해사정사가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결과에서도, 시험 결과에서도 이 책임근제가 핵심 과목으로 판단이 돼서 그 점수에 따라서 합부가 결정이 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 문제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갖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은 5년 동안은 기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1, 2, 3, 4종의 자격사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과목이 한 과목씩 빠졌고,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가 됐던 것이 네 과목을 공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2019년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는 문제 노출이 안 되고 그 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불과 42점에서 44점의 상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죠. 근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점수가 50점에 육박하고 21년도는 53.5점, 22년도는 55점, 드디어 23년도 올해는 58.17점이라는 놀라운 점수가 커트라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 각 과목에서 평균적으로 60점, 거의 객관적인 그런 시험이 됐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풀이를 하거나 또 암기를 하거나 서술에 대한 요약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합격이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2019년부터 23년 동안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앞서 얘기했듯이 책임근제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으로 두 파트로 나눠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책임보험의 여러 보험 종목과 근제보험은 한 개의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책임근제에 있어서 근제보험이 약 30%가 해당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번 문제에 있어서 거의 1번, 2번 문제에 이 근제보험이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근제보험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법과 또 사배책이라고 하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어우러져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사배책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앞서 얘기했던 이 사용자 책임이라든가 배상 책임의 손해액 산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그것을 공제 후에 과시상계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잘 적용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23년도에도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주요 산정되는 문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장애율이라고 하는 복합 장애율이 나오는데, 장애율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이상의 장애가 나왔을 경우에 그냥 단순히 합서하는 게 아니라 체감해서 더해주는 그런 장애율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여도가 있는지 아니면 기왕 장애가 있는지 또 기왕증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장애율 산정하는 부분이 우리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손해산부법에 따라서 일시수익, 사고가 아니었으면 손해가 나지 않았을 걸 하는 이 소극적인 손해에 해당하는 일시수익에 대한 계산 문제, 즉 입원했을 때, 가동 연한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정년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65세까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판례상으로는 65세까지 소득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회사원이라든가 급여를 고루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퇴직금이 있는 일시 퇴직금에 대한 계산 문제, 이때 이제 5%의 단리의 이자율을 공제하는 방식, 그것은 이제 호프만계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개업이라고 하는 이제 가정간호비, 간병비 이렇게로 일컬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 단어도 사실 일제시대에 이제 활용됐다고 하는데, 법원 판결에서도 아직 개업이라고 해서 사람의 보호와 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개업비를 계산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급보험금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이제 화재3법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업소, 또 신배책, 또 재난배책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3대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법령 근거, 또 거기에 대한 병급했을 때 보험금이 얼마만큼 지급되는지 여부,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될 거고요. 요즘 이제 TV에서도 많이 발생되는 이제 어부가 나와서 낚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회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인기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주의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부분이 나오는 거죠. 19년도에 예상되는 약술 자체도 근로자와 업무상 재해, 즉 근로자성에 대한 부분과 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고 하면 업무의 기인성과 업무 수행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중에 있을 때 어디까지 인정을 하느냐. 업무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해, 질병, 출퇴근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게 업무상의 재해,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정리가 앞으로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기간 뭐라고 해서 보고기간이 뭡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는 기간을 연장을 해주면서 보험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서 우리 피보험자 내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40몇 회까지 나왔던 시험 중에서 10여 차례가 나온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이 화재보험에 발맞추어 또 빈번하게 사고 나는 게 우리가 이 가스 사고 배상 책임 아닙니까? 이 가스 사고에 대한 우리 강제보험으로서의 보상의 범위, 또 액화 석유가스의 판매업자, 충전업자, 거기에 특약에 관련된 언급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2020년도에 앞에서 이제 근제보험 국내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해외가 나왔습니다. 해외가 나왔습니다. 우리 근제보험은 크게 세 가지, 국내, 해외, 또 선원 근제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뭐 거기에다가 추가로 하면 뭐 직군생애라고 해서 직업훈련생에 대한 보험이 나오는데,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이 선원 근제가 빈번하게 현장에서 사고 발생이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 문제, 여기서 또 산재 내지 금기법에 나와 있는 요양의 범위, 요양의 정의, 요양의 휴업 손해, 장애 보상에 있어서의 범위를 물어보는, 요양이라고 하는 병원 치료비를 해당하는데 어디까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또
우리 민법 750조에 나오는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에 구분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특수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755조부터 60조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적용되는 문제, 또 거기에 대한 중간 책임 문제를 물어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일상 중에 사고 나는 대부분의 사고들은 이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인적인 어떤 운전이라든가 운행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아닌 이상은 일상 중에 생활 중에 배상 책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 책임과 장애율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라고 나왔고요. 특히나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업자,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이 도급업자 특별약관과 관련된 또 추가 특별약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다 생각하십니다. 자, 진정 연대채무, 부진정 연대채무,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서로 간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의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보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한 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어휘력 싸움입니다. 이 일시에 보상하는 내용이 언제 사용이 되는지, 충분하게 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로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 나왔던 이 평균 임금 개수와 통상 근로 개수, 일정한 근로의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 평균 임금에서 있어 통상 근로개수 0.73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이 고임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소득을 불균형하게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 놀이 시설에 있어서도 이 강제보험으로서 활용되는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이 법률상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법정 근거, 법리라고는 근거, 뿌리를 얘기하는데 법리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21년도에 질문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신배책, 다중이용업소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체육시설에 있어서의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문제가 사례적으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업이라든가 특히 이 여명단축, 보조 관련 문제도 23년도에도 이 향후 치료비 성격으로 또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해외 취업 선언에 있어서 우리 또 해외 취업 선언과 구분이 되는데 약간의 보상 특약의 기준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번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는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또 여기에 필요한 또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이 또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 책임. 그래서 병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병원 책임, 또 의사 같은 경우는 설명 의무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좀 문제가 오류가 좀 나왔었죠. 거기에 대한 사례가 좀 잘못 나왔긴 한데 이 건설기계특약하고 앞서 얘기했던 도급업자 같은 경우가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이때 이제 건설기계업자가 사고 났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이제 또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급이 됐을 경우에 건설기계특약에서의 지급 문제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를 먼저 선지급했던 건강보험공단 내지 또 보상을 먼저 급여했던 산재공단에서의 지급하고 이후에 후상권 관련된 대위권 청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근래 이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이 이제 보험으로 상품으로 탄생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병원의 직원 내 손해와 또 환자의 손해에 있을 때 어떤 것으로 보상 책임을 지는지 그런 부분이 올해 문제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의 성격으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선주와 낚시와 또 유도선 이거 세 개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배 사고 항해 사고에 있을 때 보상 부분, 이 부분 여러분들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 가지 유도선, 낚시, 선주에 있어서의 이 구조비 특약, 또 제3제에 대한 특약, 이런 부분들이 또 특별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구조비 특약에서의 보험금 지급 여부, 또 어떤 조건에서 지급하는지 이 부분을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이제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은 영문 배상 책임 해서 영문 CGL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영업에 관련된 상품이고요. 영문은 그대로 영어로 되어 있는 약관, 이렇게 증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2년도의 법률 근거를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5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9월달, 23년도 9월달에는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2년 이후에 유예가 됐다는 그런 또 사회적인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사건 사고와 더불어서 우리가 배상 책임에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그럴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23년도 문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근제보험이 이번에는 국내 해외 다음에 선언근제가 나왔던 충분히 예상을 했고 저도 이제 모의고사 1번 문제를 통해서 선언근제를 적중했던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고 우리 배상 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이 영배책에 있어서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이 영배책 시소유 특약에서 여러분들이 갖춰주시면 이후에 나머지는 덧붙여 공부하면 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이 근제보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 이 확감비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 재해보상 책임 확장 특약과 이 비업무상 간병 특약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의 문제가 서술형 형태로 나왔죠. 약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하신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손해 2014년도에 나왔던 일반 불법행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조금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지정특약은 사실 자동차 보험을 조금 공부를 하신 부분은 1인 한정특약, 가족운전 한정특약 그러면 한정한다, 지정한다는 것은 보상 책임을 한도로 정해놓고 범위를 정해놓고 보상 처리를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고 풀으시면 충분히 풀이를 했던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2023년도의 문제, 평균인공과 CGL 약관, 또 메디컬 페이먼트 이런 것들은 뭐 그대로 나올 거라 예상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왔던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소득도 마찬가지 사업소득자, 기술직 종사자, 급여소득자에 대한 그런 구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출제 경향을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2023년도 결국은 약관을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은 손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 또 앞서 얘기했던 지정특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범위, 특별약관, 확장, 재해 확장 특약이라든가 또 비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특약에서의 인정하는, 담보하는 위험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문제. 또 특히나 기본 이론 문제와 이 실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이번에 특이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판결사항에서 앞서 얘기했던 그 의사들의 책임 부분 5대5였다 그러면 전체적인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답안지에서 보게 되면 과실 부분만큼 보험회사 책임을 진다. 그거는 연대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책임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부적인 과실 부분만큼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우리 민법상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실, 책임 비율, 분담 이 부분이 산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이 책임 근제보험에서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반드시 이 과실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의 부주에 따른 본인 책임을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산정의 요소와 적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소득에 있어서의 적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았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을 알았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그 설계사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고
또 도시 이동 근로자가 200만 원이 되면 그 200만 원을 적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 적용을 정확히 했는지를 테스트했던 그런 시험의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풀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 근제보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재보험과 근기법,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법률 조항을 적용하되 사배책이라고 하는 우리 EL 책임에 대한 부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학습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 제가 찝어드리고 하니까 너무 크게 염려를 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번에 사례 문제가 3개의 문제가 나왔을 때 평균 임금이 15점짜리로 나왔다는, 또 분해 치료비도 마찬가지 10점짜리로 깔끔하게 나왔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운영했던 모의고사라든가 또 여러분들 한 달에 남겨놓고 제가 25개의 사례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시험은 실수를 하게 되면 떨어지는 시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격상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과정 점수가 어느 정도만 맞추면 점수가 보존이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면 떨어진다. 실수도 실력이다. 물론 이제 자기가 점수가 생각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답안 작성이 훌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곧 실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실력은 키워나가되 실수는 줄여나가는 그런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과정별 책임근제 완성 전략입니다. 기본 이론 마스터. 자, 베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구의 예를 제가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할 때 1루 베이스를 나가기만 하게 되면 도루를 하던 번트를 하던 후속 타자가 적시타를 때리던 홈런을 치던 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1루를 진출할 수 있는 노력, 기본적인 이론을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기가 10월이라고 생각이 되면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즉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2회, 많게는 3회 독이 돼야 됩니다. 책임근제 보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요약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게 시간이 흘렀을 때 이 기본서가 단권화됩니다. 단권화가 된다는 것은 한 권으로 딱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이할 건지는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12월 달까지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갖춰지면 이제 엑사이즈, 기출문제에 대한 정복의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강의는 아마 1월 달 정도에 이제 시행이 될 텐데요. 1월, 3월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론과 이 문제풀이의 연습을 연속해서 반복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변형된 유형별로 문제를 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주요 문제를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밴드라든가 메일이라든가 문제풀이, 저는 사실 작년에 가장 성공했던 사례가 뭐냐면 12월부터 시작됐던 밴드 내 모의고사입니다. 다른 분들은 기본서를 읽고 있을 때 6회에 걸친 밴드 내 모의고사를 시행을 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단언합니다. 70%에서 80%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 주신다 그러면 더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이후에 이제 3월 달까지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들 좀 단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련된 문제가 다시 한번 4월 달에 이 핵심 단어, 핵심 과정이 여러분들 갖춰질 겁니다. 그러면 짧게 여러분들에게 키워드가 암기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공부가 요점으로 정리가 되면 약술 문제 이해도가 사실상 이 트레이닝 단계인 4, 5월 달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세워지는 정립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의고사 단계, 피니시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모의고사만 신청을 했던 분도 합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기본 과정 듣고 기출 강의, 핵심 강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만 한 달 집중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기존의 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 줄여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감이 충전이 되면 다른 과목보다도 전략 과목으로 해서 이 고득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3년도 제가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출제가 돼서 1번부터 3번까지 사례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에 비용 문제를 포함해서 선호군제 문제 나왔었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이제 중요했던 게 금기법과 산재법에서 적용되는 그 날짜, 일수, 기간, 이런 것들이 적중해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크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례뿐만 아니라 약술에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문제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대응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이 보게 되면 전국 모의고사라든가 1회차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사례 문제가 그대로 적중이 되었고, 약술 문제와 또 2014년도에 기출 문제지만 이것은 제가 두문법이라서 암기하는 방식까지 여러분들을 알려드렸고, 최초에 우리가 밴드 1회 모의고사에서 같이 다뤄봤던 내용이고, 마지막에 시험 3주를 남겨놓고선 나 혼자 시리즈에서 제가 그대로 1번, 3번, 19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3번 문제, 우리 의사배상 책임보험 관련돼서도 이 합격 모의고사 3회차 문제와 또 약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번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 번 1번, 3번, 19번 통해서 이렇게 공작물 배상 책임 이런 관련된 내용들, 면책사유 관련돼서 다시 한번 학습을 했던 사례가 있고, 시젤과 이 메디칼 페이먼트는 여전히 중요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고루 다 잘 썼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 혼자 책임근제 시리즈를 여러분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지만 제가 25일 전부터 이렇게 요 마크가 된 게 이제 출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지막 단계에서 불안하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를 텐데, 이런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으로써 이렇게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들 제 성적표를 한번 좀 같이 좀 보아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앞에서 다뤄줬고요. 이제는 여러분들만이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 될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시험을 분명히 하시다 보면 슬럼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슬럼프도 시험의 과정이고 이것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면 오판된 심판의 결정 상황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가정생활을 하든 아니면 학습을 하시는 분들, 집안의 문제라든가 회사의 문제라든가 또 개인적인 또 가정사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것마저도 시험의 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세상과의 거리두기. 코로나는 강제적으로 내가 거리두기가 당했지만 이 시험을 앞두고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과의 거리두기를 본인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간 세상 아무것도 변한 거 없이 잘 돌아갑니다. 세상에 관심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리두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포커스온 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를 믿고 따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수준의 안내와 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도 여러분들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4년도에 우선순위 1순위로 여러분들 삼으시고 목표를 두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 합격 증서가 여러분들 댁으로 송부가 될 텐데요.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다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 또 이 합격을 위해서 준비된 자만이 합격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시험을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한테 받았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의 응원에 힘 많이 받았다. 물론 합격을 하셨네요. 또 기본기부터 자기가 오랫동안 삼수, 사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본기가 없었던 것을 교육받았다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고 놀랐다고 해서 시험 끝나자마자 저에게 문제가 왔고, 이분도 우리 손해사정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조용히 제가 냈던 자료라든가 내용을 한 번도 댓글은 달지는 않았지만 모의고사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열심히 봤더니 잘 봤다, 합격했다고 시험 끝났을 때 나온 겁니다. 발표도 이전에. 그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 이번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자, 모의고사에서 다 출제가 됐고 100% 나왔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저한테 연락이 왔고 또 덕분에 잘 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 열정적으로 여러분들 관리를 하고, 제가 이제 회사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과정 관리를 통해서 업무나 목적을 이루어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또 진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실합니다. 저의 통찰력 그다지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해 주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시험 2달 동안 의학이론뿐만 아니라 채권이 정리가 안 됐던 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좋은 점수를 통해서 이번에 합격에 이르시고 끝나자마자 문제를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죠. 많이 케어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다 합격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여러분 허리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 300발의 화살촉이 여러분 허리춤에 화살통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을 쏘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호흡하는 방법, 시위, 활을 당기는 방법, 또 정확히 명중시키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명중시키는 그런 자세와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과정들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방에 보이는 합격이라는 목적에 엑스텐을 바로바로 한 발 한 발 소중히 쏘아 붙인다고 그러면 이 시간 동안 300일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시면 반드시 합격에 이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함께 2024년도 신체 손해상사 합격을 위해서 다 같이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